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2회 전기공사 산업기사 필기시험에서 이 전기응용 과목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용접에서 아르곤 가스가 헬륨보다 널리 사용되는 이유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르곤도 불활성 기체고요. 헬륨도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곤 가스가 헬륨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전리전압이 낮으므로 아크의 발생과 유지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헬륨보다는 이 아르곤 가스가 아크의 발생과 유지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피포작용이 강해서 기류가 견고하다. 우리 헬륨보다 아르곤 가스가 기류가 더 견고한데요. 3번에 보시면 용접면의 산화 방지 효과가 크다. 산화가 뭡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용접면의 산화 방지 효과가 아르곤이 더 큰 것이 아니라 헬륨이 더 커요. 대신에 이 헬륨이 아르곤 가스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보다 아르곤 가스가 더 이런 산화 방지 효과가 작아요. 그래서 3번은 헬륨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3번이고요. 4번에도 보시면 가스 필요량이 적어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적혀 있죠. 즉 아르곤이 4번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헬륨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류 방식 중 맥동률이 가장 적은 것은 단 저항 부하인 경우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순저항 부하인 경우에서 맥동률을 비교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정류 회로의 대표적인 예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상 반파 정류 회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단상 전파 정류 회로, 세 번째는 삼상 반파 정류 회로, 네 번째는 삼상 전파 정류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가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맥동률이 작으면 무엇이냐면 삼상 전파 방식입니다. 단상 반파에서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 맥동률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4% 정도의 아주 낮은 맥동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종종 물어보거든요. 맥동률이 가장 큰 것을 물어보거나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정답은 2번 삼상 전파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전류손을 이용한 가열 방법이며 교번자계 중에서 도전성의 물체 중에 생기는 와류에 의한 출혈로 가열하는 방식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와전류손이 있으려면요, 바로 도전성 물체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도전성 물체에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또 다른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가열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유도 가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가열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도체에서 생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표면을 가열하는 것, 그 반도체를 정륜한다든지 그런 것에 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항 가열은 그냥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가열 방식이고요. 적외선 가열은 적외선 램프, 적외선 전구 등에 의한 가열 방식을 말하게 되고, 유전 가열은 이제 도체가 아니라 유전체 내부의 발열을 이용한 그런 가열 방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 유도 가열이 되는 것입니다. 네온 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네온 전구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소비 전력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파일럿 램프나 이런 소형 전구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음극만 발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검전기나 파고값에 측정하는데 보통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소비 전력이 적으므로 배전반의 파일럿 램프 등에 적합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전극 간의 길이가 짧으므로 부글로우를 발광으로 이용한 것이다. 부글로우라고 하는 것, 우리 음극만 발광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인데요. 부글로우라고 하는 것은 최고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도달하는 영역으로서 가장 밝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극 글로우를 이용하고 있어서, 음극 글로우가 부글로우랑 같은 거예요. 음극 글로우를 이용하고 있어서 직류의 극성 판별용에 이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전기라든지 파고값의 측정에 이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에 광학적 검시용으로 이용된다라고 했는데, 검사 시험용으로 이런 광학적에 이용이 되려면 투과력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램프 중에서 특히 광원 중에서 투과력이 좋은 거는 바로 나트륨 램프입니다. 나트륨 등은 굉장히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광학적 검사 시험용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나트륨 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밝게 느껴지는 빛의 파장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딱 봤을 때 가장 밝게 느껴지려면 최대 시감도가 높아야 되는데요. 우리 가장 밝게 느껴지는, 즉 최대 시감도에서의 파장은 555 나노미터입니다. 이거는 색상으로 표현하면 보통 황록색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녹색, 황록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때 최대 시감도는 무려 680 루멘 퍼 와트로서 최대의 시감도를 가지고 있고, 이 555 나노미터를 딱 봤을 때 편안하다, 약간 최대 밝기구나 라고 인체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동 토크가 크며 입력 변동이 적고 전차용 전동기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핵심은 여기입니다. 기동 토크가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답은 1번 직권형인데요. 직권형은 직류 전동기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직류 전동기 중에서도 이 직권형 직류 전동기는요, 기동 토크가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차용 전동기로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권형 전동기는 이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한편 분권형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로 많이들 알고 있는 전동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철도의 전기 차량용으로 교류 전동기를 사용할 때 장점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는 지금 전기 차량용으로 교류 전동기를 사용할 때 장점을 물어봤는데요. 이번 보기를 보시면 브러쉬 및 정류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브러쉬 및 정류자는요, 교류 전동기가 아니라 직류 전동기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류자라고 하는 것은 직류 전동기가 회전 운동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극성을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정류자가 하게 되고요. 그러한 정류자와 접촉해서 회전자 코일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브러쉬가 수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와 정류자가 있다면 이거는 직류 전동기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에 대한 것은 바로 교류 전동기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회로를 무접점화한다는 것은 구조가 조금 더 간단해지고 반응 속도도 올려주고, 그로 인해 빈번한 기동에도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게이트에 의한 턴온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에 어떤 전류가 흘러 들어갔을 때 도통 상태가 되는 것을 게이트에 의한 턴온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이악이라고 하는 1번은 게이트 단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양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양방향 2단자.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쪽 방향 도통 다 가능하고요. 2개의 단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T1, T2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이의 양단에다가 일정 전압 이상, 그러니까 즉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 다이액은 도통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류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이 전원의 극성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게이트에 의한 턴온이 없는 것은 우리가 1번 다이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지의 자기방전이 일어나는 국부작용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겠죠.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자체 방전이 생겨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것을 국부작용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전지를 사용 중일 때 수소에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분극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국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온도가 높은 전극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극에다가 수은도금, 이걸 아말감화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수은도금을 통해서 국부작용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해액의 불순물의 혼입을 억제시켜주는 것도 원초적인 방지 대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부작용 자체가 불순물의 혼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체 방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1번 순환전류를 발생시킨다가 되겠습니다. 광도가 780 칸델라 균등 점광원으로부터 발산하는 전광속은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균등 점광원이라고 했어요. 점광원의 입체각 오메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4파이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전체 광속 F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의 광도 I를 곱한 것과 같은데요. 결국에 4파이 I와 같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4파이 I를 마저 쓰게 되면 4파이 곱하기 광도 780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은요, 대략적으로 9801.77 루멘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약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가장 가까운 4번을 선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합판 및 비닐막의 접착에 적당한 가열 방식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어떠한 가열 방식의 예를 보여주고 이것에 알맞은 가열 방식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 1번의 유도 가열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도체를 가열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합판이라든지 비닐막의 접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판 건조, 비닐막의 접착 이런 가열 방식은 우리가 이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전체 또는 이제 절연체를 가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하고자 하는 유전체를 극판에다 놓고요. 양쪽 극간에다가 고주파 전기를 인가해주면 유전체의 내부에 유전체 손이 발생해서 발열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가열 방식이 바로 고주파 유전 가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 가열의 응용으로는요. 목재 접착이라든지 목재 건조, 뭐 합판 제작, 합판 건조 아니면 고무의 유화 약품, 농어산물 건조, 그 다음에 비닐막 접착 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4번이라고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사율 50%, 면적 50cm 곱하기 40cm인 완전 확산면에 100루멘의 광석을 투사하면 그 면의 휘도는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완전 확산면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때 휘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완전 확산면에서 이 광속 발산도와 휘도와의 관계식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완전 확산면에서요. R은 파이 B로서 구할 수가 있고요. 파이 B는 또 다른 말로 반사율과 조도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 확산면에서의 관계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반사율은 50%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0.5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조도라고 하는 것은 100루멘의 광속을 투사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조도를 다른 걸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면적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면적 뭐예요? 0.5m죠. 50cm. 그쵸? 그 다음에 면적이니까 0.4도 곱해야 되잖아요. 이것 분의 광속 100루멘이 곧 뭐다? 조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조도 2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F, 광속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식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볼게요. 파이 B라고 하는 것은 0.5 곱하기 0.4 곱하기 분의 100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5 지워지고요. 파이가 우변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이 값은요. 대략적으로 80 칸델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전지에 감극제로 사용하는 건전지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감극제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제거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감극제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공기전지인데요. 보기에서는 공기습전지로 나와 있게 됩니다. 이 공기전지는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수명이 길다라는 것, 즉 자기 방전이 작아서 수명이 길고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결국에 양극으로 탄소, 음극으로 아연, 전해액으로 수산화 나트륨으로 해서 우리 감극제로는 산소를 사용하며 자기방전 작은 공기전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점광원 150칸델라에서 5m 떨어진 곳에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기울기 60도로 설치된 간판의 조도는 몇 럭스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어떠한 점광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점광원의 광도가요. 150칸델라입니다. 150칸델라. 5m가 떨어진 지점에서, 그러면 5m를 한번 그려볼까요? 5m가 떨어진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5m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방향과 직각인 면과, 그쵸? 직각인 면이면 이 면이 되겠네요. 이 면과 60도가 기울어지려면 요 각도가 60도라는 거예요. 요 각도가 60도. 기울어진 간판의 조도는 몇 럭스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게 간판이거든요. 간판. 왜냐면 기울기가 60도로 기울어진 이 간판의 조도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먼저 조도를 구하기 위해서 좀 성분을 분석해 보자고요. 일단은 이게 점광원이고요. 여기서부터 5m가 떨어졌습니다. 이 간판이. 그러면 간판의 조도를 물어보면요. 보통 이 간판 면에 수직하는
요 방향의 조도가 간판의 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광원으로부터 여기 지점까지의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것을 또 따져보면은 광원으로부터 이 면까지 직화면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직각이죠. 여기가 이렇게 직각. 여기서 내려주고 요만큼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의 수평면 조도가 곧 뭐다? 간판의 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 각도가 있잖아요. 요 각도가 세타거든요. 세타. 여기도 세타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 아까 60도라 했죠. 이 면과 여기가 60도잖아요. 근데 이 빛이 이렇게 오는 방향과 요 면은 몇 도예요? 90도예요. 수직. 수직인데 여기가 60도니까 요 나머지 각도가 몇 도입니까? 30도죠. 그쵸? 근데 간판의 조도도 뭐예요? 이 면으로부터 수직한 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90도예요.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이 세타는 몇 도예요? 60도예요. 아, 여기 60도, 여기 60도, 여기 60도 다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평면 조도를 구하게 된다면 이 H는 R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떨어진 거리는 5m라고 했으니까 5의 제곱에다가 광도는 150 칸델라라고 했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60도가 되는 것이죠. 코사인 60도.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3럭스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 제어 분류에서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자동 제어를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값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어량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할 때 먼저 제어량에 의한 분류에는 프로세스 제어, 서버 제어, 자동 제어, 조정 제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값에 따른 분류에는 정치 제어, 추치 제어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목표값이 일정한 제어 방식을 말하게 되고요. 추치 제어는 시간에 따라 목표값이 변화되는 그런 제어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어량에 따른 분류에는 제어량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 프로세스 제어라고 하는 건 공정 제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 압력, 유량 이런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제어량으로 사용되는 것을 프로세스 제어라고 하고요. 서버 제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도라든지 어떤 변위라든지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서버 제어고요.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제어는 무엇이냐면 전압, 전력, 주파수 역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바로 자동 조정 제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어량에 따른 분류는 프로세스, 서버, 자동 조정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목표값에 따른 분류에는 정치, 추치, 정답은 4번 정치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궤간 1m이고 반경이 1270m의 곡선 궤도를 64km/h로 주행하는데 적당한 고도는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궤간이 있고요. 반경이 있고요. 궤도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고도를 물어봤어요. 속도도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이 고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열차, 전기 철도에서의 고도는요. 우리 다른 말로 켄트라고도 부릅니다. 켄트. 켄트라고 하는 것을 보통 문자로 H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켄트는 열차가 곡선 궤도를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해서 탈선될 우려가 있습니다. 벗어날 우려가 있어요, 궤도를. 그래서 이 외측 레일을 내측 레일보다 약간 높여주게 됩니다. 그때 그 높이 차를 우리가 켄트 또는 고도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켄트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H는 127의 R 분의 GV의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G라고 하는 것은 궤간입니다. 궤간. 궤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그 다음에 V. 이 V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면 이게 시속이거든요. 시속. 시속이기 때문에 km/h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은 상수고요. R이라고 하는 거는 궤도의 반경입니다. 반경. 이거는 궤간, 궤도 반경 반지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밀리미터가 아니라 미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켄트를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G라고 하는 건 밀리미터잖아요. 기본 단위가. 근데 문제에서 1미터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1000밀리미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64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모에는 뭐가 위치해야겠어요? 127에다가 반지름, 반경이 1270m라고 했으니까 127 곱하기 1270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요, 25.4mm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동기의 토크 단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동기의 토크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전동기 토크를 T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0.975의 N분의 P. N은 이제 분당 회전수, P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N분의 P로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55라는 앞에 개수가 있는 공식도 있습니다. 9.55 곱하기 n분의 p라고 한다면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가 아니라 뉴턴 미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kg 폴스에 9.8뉴턴이거든요. 그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유도가 된 건데 결국에 전동기 토크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와 뉴턴 미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3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열기에서 5분 동안에 90만 줄의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전열기에서 소비한 전력은 몇 와트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즉 여기서는 지금 90만 줄 그리고 5분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른 문제도 또 출제된 거 보면은 이런 에너지의 양 90만 줄이 아니라 다른 수치로 표현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다른 걸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비 전력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비 전력을 다른 단위로 쓰면요. 줄 퍼 세컨즈예요. 그래서 결국에 초당 몇 줄의 에너지를 썼는지가 바로 소비 전력의 단위가 되겠는데요. 결국에 우리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90만을 초로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5분으로 돼 있죠. 초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5분 곱하기 6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은 300초잖아요. 300초.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요. 3000와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목표치가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 제어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 프로그램 제어가 되겠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제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맞게 제어량을 변화시키는 제어 방식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어는요. 추치 제어의 중 하나입니다. 추치 제어는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목표값이 바뀌거나 목표값이 일정할 때 그거에 맞게 제어량을 추종하도록 하는 제어인데요. 추치 제어의 종류에는 추종, 비율, 프로그램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프로그램 제어가 바로 이 정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백열전구의 동정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백열전구의 동정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우리 먼저 에이징이라는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백열전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백열전구를 만들었을 때 제작 직후에는 이런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효율, 광속 이런 것들이 점등되는 램프별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점등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에이징이라고 해서 초반에 안정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끝난 이후에 전압이나 전류나 이런 효율, 광속 이런 것들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뭐다? 바로 동정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승화해서 가늘어지며 저항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나타낸 곡선을 동정 곡선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전류, 광속, 효율이 되겠습니다.